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정직한 관찰, 따뜻한 대화, 국민TV 라디오 타임라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초대석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네, 내년부터 중산층 이상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가 어제 2013년 세법 개정안과 중장기 조세 정책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중산층과 고소득자의 세제 부담을 늘리고 이를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는 건데요. 과연 그런지 세금혁명당 당수죠.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선대인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예, 오랜만이네요. 네, 먼저 이번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의 의미 그리고 핵심 내용 어떤 건지 좀 요약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발표상으로는 이렇게 대기업이나 그다음에 고소득층이 이렇게 세금 부담을 늘렸다고 그러는데, 예, 실제로는 명목상으로 내세운 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일반 봉급생활자나 일반 서민들 부담을 상당히 늘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부동산이라든지 이렇게 주식이라든지 여기서 생겨난 불로소득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제 관세를 안 하면서 유리할 지갑이라고 하잖아요. 이 근로소득자들한테만 이제 세금을 계속 늘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시대가 지금 부자 증세를 요구하고 있는데 부자 증세보다는 그냥 보편적 복지를 하라고 그랬더니 보편적 증세를 하고 있는 이런 꼴입니다. 예. 선수장님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전화를 좀 조금만 좀 가까이. 그런가요? 예, 지금 괜찮습니다. 네네. 상당수 이제 급여 생활자들 피부로 느끼는 세금 증가가 현실로 다가올 것 같은데요. 우선 네네. 신용카드 공제율이 3분의 1로 이제 3분의 1 축소됐고요. 네네. 눈, 입술, 귀 성형수술 여기에도 이제 부가가치세를 붙인다 이런 입장이고. 네. 또 네네. 심지어는 이제 외모 개선 목적의 여드름 치료라든가 탈모 치료 여기에도 이제 부가세를 붙이게 되면 결국에 이제 소비자들이겠죠.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네, 당연히 그런 거고요. 지금 이걸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약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 이명박 정부 당시에 우리가 이제 너무나 가격한 감세 정책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예. 이명박 정부 때 워낙 가격한 감세 정책을 하다 보니까 소득세, 그다음에 법인세는 굉장히 많이 깎아줬는데 그 당시에 이제 부가가치세 부담이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예.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렇게 발생했던 소득세, 법인세 이걸 다시 제대로 원상태로 돌리지도 않는 상태에서 지금 다시 예를 들어서 급여 생활자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돌려서 세금 부담을 늘리고 또 한편으로는 세수가 부족해지니까 전에 이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던 영역들을 계속 이제 부가가치세 영역으로 지금 끌어들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당시에 벌써 이제 반려동물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이번에는 이제 의료 목적이 아닌 성형이라고 하지만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여드름 치료라든지 탈모 치료 같은 이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것조차 이제 부가세 대상으로 이렇게 넣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좀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예. 세법 개정안 중에 좀 주목할 게 또 종교인 과세 이 부분인데요. 네네. 그동안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 이번 정부에서 이걸 마침표를 찍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데 세율에 대해서는 또 불만의 목소리도 있고요. 이 종교인 과세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종교인 과세는 그동안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도 종교인 가세는 이제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동안 이제 뭐 추진하겠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이번 세제 개편안에 반영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뭐 박근혜 정부가 뭐 아주 적극적으로 기획한 세금이다.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어쨌거나 도입하기는 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뭐 세율도 지금 상당히 낮게 책정이 돼 있고 또 그 종교인이 적극적으로 가세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또는 종교기관이 적극적으로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 예. 정부가 또는 국세당국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강제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아직 굉장히 허술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많이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강화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근로소득세 부과가 아니라 뭐 기타 소득으로 해서 세금을 지금 물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세율이 보통 뭐 아시다시피 9%에서 지금 36%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기타 소득으로 잡아버리면 이게 한 4%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가 뭐 저도 사실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는 세금을 좀 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기고를 한다든지 또는 뭐 출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거나 뭐 강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기타 소득에 포함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소득 자체가 일시적이지 않다. 아니 정기적이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타 소득으로 잡아서 상대적으로 이제 세율 혜택을 주고 있는데 예. 종교인들이 받는 것은 사실은 뭐 엄밀하게 따지면 근로소득에 가깝지 않나요? 예. 정기적인 소득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뭐 마치 일회성 강연이나 일회성 뭐 기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굉장히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런 건 상당히 좀 문제가 되죠. 예. 근로소득세율 최고 세율과 비교하면 한 9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9분의 1 정도죠. 그러니까 뭐 너무 낮다고 할 수 있고요. 그냥 뭐 종교인 가세를 하자. 워낙 뭐 형평성 측면에서 이제 문제 제기가 많으니까 신용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일부 개신교 이제 목회자들 주장을 보면 그 목회 예. 활동하고 성직자로서 활동하는 게 어떻게 이제 노동이냐. 그래서 네. 우리는 근소세에 반대한다. 이런 네. 주장인데 이게 납득이 할 수 있는 건지. 뭐 저는 납득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예. 뭐 세계 다수의 나라에서 그걸 근로소득으로 이렇게 뭐 분류를 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뭐 한국만 유독 한국에 있는 성직자들은 그럼 근로를 하지 않고 봉사만 하고 있느냐. 그럼 다른 나라의 성직자들은 그럼 뭐 그게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왜 봉사를 분류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봐서 이렇게 과세를 하고 있느냐. 그걸 좀 국내 종교인들이 좀 살펴보면 좋겠네요. 예.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뭐 신자들이 다 세금 내고 헌금을 내는데 헌금으로 네. 생긴 목회자 수입에 또 세금을 내는 건 이중과세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그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럼 뭐 하나님한테 세금을 물리라는 건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 다 이중과세 아닌가요? 예를 들면 근로자들이 받는 소득도 대부분 영업이익이나 이런 소득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기업이 내는 또 세금이 그렇죠. 있고요. 예. 예, 기업의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기업의 소득에서 다시 그걸 근로자들이 일정하게 그 몫을 받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그렇게 따지면 근로자들도 다 이중과세를 받는 거겠네요. 예.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사실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네, 물론 근로소득으로 이렇게 받는 부분은 기업에서 비용 처리를 하게 되지만 지금 종교인들이 주장하는 그런 형식 논리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받는 소득이라는 것도 다 기업에서 이익의 한 부분을 사실은 이렇게 근로자 소득으로 나눠주는 거거든요. 예. 그럼 다 이중과세가 되냐 이거죠. 혹시 이제 근로자로 간주가 돼서 뭐 교회나 이런 데 노조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이런 주장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글쎄요, 뭐 제가 종교계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니 종교기관이라고 해서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정당한 권리가
정당한 권리와 의무가 부여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정부, 뭐, 중산층 고소득자, 그리고 대기업의 세부담은 이제 2조 한 9,700억 원 증가하고, 네. 대신에 이제 서민과 중소기업은 뭐 6,200억 정도 세금 네네. 부담이 감소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네.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좀 그렇지 않다, 네.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좀 내용을 살펴주실까요? 이게요, 제가 어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봤는데, 예. 아무런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중산층 고소득자하고 대기업 세부담이 거의 뭐 3조 원 가까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 서민과 중소기업은 6,200억 감소한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는데, 왜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건지 구체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딸랑 요 표현만 있어요. 예. 근데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근로소득자들의 이제 소득공제를 줄이고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또 기존의 면세 대상이던 근로소득자들 이제 세부담을 좀 일정하게 늘린다. 뭐 이런 게 있고, 한편으로는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 감면 혜택이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예. 예, 그 당시에 늘어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늘어난 액수만 법인세에서만 거의 뭐 30조 원 가까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뭐 투자 세액 공제 뭐 이런 것들만 하더라도 연간 뭐 4조 원씩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효과 없음이 거의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거의 손도 안 댔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가만둔 상태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부담을 늘렸을 때 어떻게 해서 고소득자와 대기업 세부담이 3조 원이 늘어나고 서민과 중소기업 부담은 감소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이 계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예. 이명박 정부 때 감세 정책을 하면서도 그게 혜택이 대부분이 고소득층과 대기업들한테 돌아갔는데, 그때도 이명박 정부가 했던 이야기가 이 혜택의 대부분이 중산층 서민들한테 70%가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저는 뭐 그만큼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안도 사실은 서민들 근로소득자들한테 부담이 더 들어갈 공산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요번에 늘리겠다는 게 3조 원이라는데 취득세 감면 지금 한창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관련해서요. 네네네. 네. 요번 세제 개편안에는 포함되진 않았지만 취득세 감면이 거의 뭐 확실시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취득세 감면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세수 감소 효과가 거의 3조 원입니다. 그걸 일종의 이걸로 좀 보완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신가요? 아니,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하죠. 이미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보충을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뭐 이 유리할 지갑이라고 해서 근로소득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과세하는 걸 아주 쉽게 하면서, 부동산 세금은 지금 보유세도 낮죠.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도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취득세까지 지금 깎아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취득세로 인한 거래 활성화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냥 이제 지금 하도 부동산 업계나 건설 업계가 아우성 치니까 생색내기식으로 지금 취득세 감면을 완화해준다, 취득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3조 원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 활성화라는 당초 목표는 달성도 못하면서 세수만 줄어드는. 세수만 부족해지는 거죠. 근데 이걸 결국 어디서 메우느냐. 지금 이런 식으로 메우고 있다는 겁니다. 부가가치세 올리고, 근로소득자들 이렇게 뭐, 이 소득공제 혜택 줄이고, 이런 식으로 가서 줄이겠다는 건데, 우리가, 그러면 뭐 취득세는 사는 사람들 다 혜택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의도 자체가 지금의 높은 집값을 떠받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적인 그 혜택이 부동산 부자들한테 주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부동산 부자들 이렇게 떠받쳐주기 위해서 근로소득자들이 또 일반 서민들이 소득세 더 내고 부가가치세 더 내는 모양새가 되는데, 이게 바람직하냐 하는 겁니다. 예. 박근혜 정부의 그 주요 국정과제, 이거 이행하기 위해서 임기 5년 동안 한 53조 원, 뭐 세율 확충 통해서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 거라는 좀 의문도 들고요. 결국은 이게 국채 발행해서
나라빚 네. 급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는데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그대로요. 지금 그 54조 원 마련하겠다 그랬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 통해서 뭐 늘어난다는 게 2조 5천억 정도거든요. 예. 이게 이제 결국 53조 원에 한 뭐 5% 조금 안 되는 수준인데 이런 식으로 가서 임기 5년 동안에 53조 원을 마련한다? 제가 볼 때 턱도 없다고 봅니다. 예, 더구나 5%로 계산하면 한 20년은 집권을 하셔야 이게 53조 원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박정희 대통령처럼 뭐 장기 집권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뭐 민도로 보면 국민들의 수준으로 보면 뭐 그건 불가능할 거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명박 정부 동안에 우리가 그 감세 정책을 통해서 이 빠져나간 부족해진 세수만 거의 90조 원 정도 되고요. 90조 거기에 원이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그냥 비과세 감면 혜택을 늘려줘서 생긴 부분이 한 4, 50조 정도 더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 정상적으로 걷었어야 될 이 세금을 한 100조 원, 한 몇십조 원 정도를 덜 걷은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걸 일단 정상화하는 것만으로 해도 세수 부족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해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세수 부족하다고 난리 치지 않습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가.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은 제대로 하지 않고 53조 원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결국 뚜껑 열어보니까 한 해에 겨우 2조 5천억 정도 더 채우는 건데 이걸 어떤 식으로 채우겠느냐. 제가 볼 땐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이대로 가면 말씀하셨다시피 결국 국채를 왕창 발행해서 결국은 이제 나라 빚이 급증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고요. 그게 예. 결국은 근데 나중에 보면 미래 세대 또 우리 지금 안 그래도 뭐 일자리도 제대로 없는 젊은 세대들한테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 뭐 집권 첫 해에 이제 세법 개정안이어서 어떻게 평가를 네.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참여정부나 그리고 과거 네. 이명박 정부 이거와 비교했을 때 박근혜 정부의 이 세제 개편안 점수로 준다면 몇 점 정도 가능할까요? 글쎄요. 이명박 정부 때 워낙 뭐 좀 속된 말로 진짜 개판을 쳐서요. 예. 이명박 정부는 정말 특히 감세 정책 이런 것들은 정말 그 효과도 뭐 고소득자 대기업들한테 엄청난 그 세제 혜택을 안겨줬고 반면에 부가가치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려서 또 유류세 같은 걸 올려서 이 서민들한테 엄청 부담을 줬거든요. 제가 예. 그래서 한 마이너스 500점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가 마이너스 500점. 네네. 예. 박근혜 정부는 그거보다는 상당히 좀 뭐 그 정도로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설명에서 좀 빠졌지만 뭐 장려 세제, 그다음에 이제 뭐 자녀 뭐 지원 세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을 해서 예.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자녀들한테 이 일종의 이제 그 복지 혜택을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면 100점 만점에 한 20점, 예. 30점 이렇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명박 정부의 마이너스 500점보다는 월등히 나은 점수네요. 예. 월등히 나은 점수인데 절대선에 보면 뭐 낙제점 중에서도 아주 낮은 낙제점인 거죠. 예. 네,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좋죠. 예, 낙제점이다. 끝으로 그 박근혜 정부 뭐 세제 관련된 정책이나 기타 뭐 다른 부분까지 충고할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 세게 제 하셔도 됩니다. 느낌으로는요. 박근혜 정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겠다는 내용조차도 지금 이 반영이 안 된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이 조세 재정 개혁을 할 생각이 없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했던 수준조차도 뭐 기획재정부 관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관료들이 이렇게 장난을 하고 있다 이런 좀 느낌이 사실 들어요. 예를 들어 예. 비과세 감면 혜택조차도 박근혜 대통령은 어쨌거나 대폭 줄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나온 안을 보면 비과세 감면 중에 뭐 대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뭐 마련했던 그런 내용들은 거의 줄지를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관료들한테 이미 속고 있다 이런 느낌도 좀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더 나아가서 박근혜 대통령 자체가 또는 박근혜 정부 자체가 정말
그 복지 재원을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 재원을 확충하고 또 한편으로는 경기 침체가 심각하고 또 부동산 쪽에 돈이 엄청나게 몰려 있는 상황에서 예. 오히려 그 열심히 그 일반인들이 이렇게 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제대로 인식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예. 그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예. 이 발표문 자체가 아주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 표장은 좋게 돼 있는데 쉽게 말해서 뭐 지금까지 근로소득자들 세금 제가 안 내고 있던 거 이런 것들 제대로 내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돼 있지만 기업에 관해서는 기업들은 성장 친화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표현은 되게 완곡하게 또는 뭐 그럴듯하게 돼 있지만 쉽게 말해서 일반 가게 소득 그 일반 개인들한테는 소득이 생기면 그걸 뭐 부과하겠다라고 하면서 기업의 법인세 같은 경우들은 지금 국제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세금을 더 물리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혜택을 더 주겠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예. 이게 얼마나 그 우리가 형평과세, 공정과세라는 측면에서 보면 얼마나 기본적인 생각부터가 그 착오를 일으키고 있는지 좀 똑똑하게 인식을 하면 좋겠고요. 박근혜 정부가 만약 이대로 간다면 그 세수 부족 현상이 올해 한 해에 그치지 않고 임기 동안 내내 이어질 텐데 만약 그 박근혜 정부가 여러 가지 지금 뭐 공약을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이런 식으로 세수 부족이 심화되면 도저히 공약 이행을 못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이 집권 후반기에 갔을 때 그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나름대로 임기 안에 뭐 성공적으로 지지율을 유지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라도 제대로 좀 조세 재정 개혁을 하고 초기에 말씀했던 그런 이렇게 복지 그런 공약들도 훨씬 좀 더 강화된 형태로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금혁명당 당수죠.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이었습니다.